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세를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몰라갖고, 자기가 현재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번에 간략하게 금방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비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재산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합니다. 재산평가를 한다는 거죠. 공정시가를 평가하는데 공정시가가 없을 때는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재산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금융상품들도 있겠죠. 가입한 거. 그거 전부 다 상속재산이죠.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토지, 건물 등이 있고요. 주택 같은 것이 있고, 아니면 임야, 아니면 전답,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빌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서로, 기준이 서로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도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합산하고 비상속인은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하면 합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빼주죠.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이나 2년 전에 돈을 많이 인출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그 자금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상속인들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의 출처를, 용도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그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하고 다릅니다. 상속인이 아무리 그 증빙을 해도 그 간주 상속재산은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추정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증빙하면 빠질 수가 있죠. 일단 현금하고 금융상품 볼게요. 현금은 당연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금고에 있는 현금이래요. 그러면은 현금은 전액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현금은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세당국이 현금을 얼마 가진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고액을 인출했다. 그랬을 때는 숨겨도 소용은 없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합니다. 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증권 쪽, 은행 쪽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은행에 예금을 넣었다 그러면요. 은행에 예금은 1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 붙었다. 그러면 1억 천이 아니고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15.4%를 빼죠. 그래서 뭐 850만 원 정도, 856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플러스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후가액을 세전가액이 아니라 세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거든요. 상장 주식,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날짜 전후 2개월 동안에 평균 종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 종가가 만약에 22,000원이다. 근데 최종 시세가 23,000원이다. 그러면 가장 큰 금액, 최종 시세 23,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종 시세가 22,000원보다 낮다. 그러면 종가 평균, 토탈 4개월이 되겠죠?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있겠죠? 뭐 피상속인이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법인을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비상장이거든요. 상장 주식은 거래가액이 나오지만 비상장은 거래가액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순손익 가치, 3년간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를 믹스해서 일주당 비상장 주식 가치 가격을 매기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이 굉장히 좀 헷갈리죠. 부동산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단독주택은 공정시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매월 4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땅값 플러스 건물값인데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개별 주택 공시 가격으로 뭉뚱그려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값은 공시 가격이 5억 원이고 건물 가격은 1억 원이다. 그럼 6억 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3억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죠? 그럼 3억 원만 평가합니다. 공동주택 가격도 있어요. 빌라,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땅값 따로, 건물값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친다는 거죠. 이것도 4월 30일 날 평가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대단히 그 단지라면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래사액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거래가액으로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작아서 거래가액이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빌라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토지나 임야, 땅이죠. 땅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요.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땅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합니다. 뭐 건물의 뭐 최초 신축 비용하고 기타 뭐 용도지수나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 생각된 거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고시가격을 매기는데 이건 기준시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걸 합칩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있어요. 큰 빌딩 말고. 그 꼬마 빌딩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5층 내외 그 정도, 뭐 가액은 뭐 100억 내외 그 정도. 그런 빌딩들은 2020년도부터요. 공시지가 플러스 기준시가가 아니고요. 감정가액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으로 반드시 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대지 또한 마찬가지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고시가격,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죠. 땅하고 건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쳐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별로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있고 그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은 아니지만 돌아가시기 뭐 7년 전에 줬다. 그러면 그거 다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라면 합산한다. 상속인한테 증여한 다음에 10년을 초과해서 살으면 괜찮은데 10년 안에 사망을 했을 때 합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이라고 하면 1순위 상속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보통. 아들한테 뭐 7년 전에 뭐 10억을 줬다. 그거 합산한다는 겁니다. 물론 10억 주면서 증여세를 냈겠죠? 증여세액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비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녀들 아니면 기타 타인들한테 증여한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5년 이내 것이라면 합산합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그 이런 거죠. 돌아가신 날짜로부터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처분한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처분한 금액이 뭐냐면요. 뭐 예금에 있던 돈을 3억 원을 인출했다. 아니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어느 분한테 그 채무를 7억을 졌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그 과세당국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증빙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증빙의 책임은 상속인한테 있습니다. 증빙을 못하면요. 그 해당 금액의 20%,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빼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빌딩을 팔았어요. 100억 원을. 세금 내고 100억 원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이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억 원 중에 모른다고 다 얘기하면 2억 원을 뺀 나머지 98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증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간주 상속재산은요, 증빙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가입한 10억 원 보험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에는 간주 상속재산으로 평가해서 바로 세금을 매깁니다. 10억 원이 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거죠.
물론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다.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가입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있죠?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퇴직금을 못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퇴직금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 받아도 포함됩니다. 신탁재산 있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신탁했어요. 그럼 신탁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 20억짜리를 신탁했어요. 그러면 20억 원이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에 포함되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남으로부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매달 무슨 뭐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거. 이 세 가지는 간주 상속재산으로 아무리 증빙을 해도 아니다고 얘기를 해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속재산을 합산 한번 해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예금이 6억 원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이 있지만 현금은 숨겼다고 보죠, 뭐. 얼마 안 되니까. 보험금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를 계약자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계약자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가는 20억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개별 공시 가격 7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시세가 12억이랍니다. 그럼 12억 원 합산합니다. 상장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나 봐요. 계산해 보니까 전후 2개월 동안 평균 종가를 매겨 보니까 5억 원 정도 되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 볼까요? 다 합치면 총 35억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3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빼주죠. 바로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 공제예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둘하고 배우자만 있다. 그랬을 때 배우자 공제는요.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1.5잖아요. 자녀는 1. 그러니까 전체 재산에 대해서 7분의 3이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 7분의 3. 그럼 35억 원 중에서 7분의 3이면 얼마일까요? 15억 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뭐 기초 공제 및 자녀 공제거든요. 인적 공제. 그거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5억 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금융재산이 좀 있어요. 예금하고 보험금하고 상장 주식 있잖아요. 그 1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금융재산은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금융재산의 20%를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억 원을 빼주겠죠. 그러면 토탈 얼마를 빼준 거예요? 22억 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거 장례비나 이런 건 좀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35억 상속재산에서 22억 원을 빼준다. 그럼 13억 원밖에 안 남잖아요. 13억 원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상속세율은요.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 표준이 13억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1억 원 이하 10%죠. 1억 원에서 10%, 1,0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 그러면 1억 원 초과 5억 원이니까 4억 원 곱하기 20%, 8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그럼 5억 원이 될 거예요. 그럼 5억 원 곱하기 30%, 1억 5천.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분이 3억 원이죠. 3억 원 곱하기 40%, 3, 4, 12, 1억 2천만 원. 토탈 3억 6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머리 좋은 사람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산법. 누진공제액 옆에 표에 나와 있죠. 바로 13억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13억 원이 구간이 어디예요? 40% 구간에 걸리잖아요. 그럼 13억 원 곱하기 40%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 5억 2천 나오죠. 거기서 누진공제액 속산을 해서 1억 6천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억 6천 동일하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 재산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다, 공제는 얼마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돌아가셔야 나오는 세금이 되겠죠. 미래의 세금 추이도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정을 하죠. 자산 증가율, 현금은 몇 프로, 현금은 뭐 자산 증가율이 없죠. 금융상품 몇 프로, 부동산 몇 프로, 부동산 중에 아파트는 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의 상속재산 추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세인 사람이 금방 죽을 수는 없잖아요. 60세, 70세, 80세, 90세, 여성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도 상속세 추이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 증여 전략과 상속세 마련 전략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요. 미리 준비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는 비용입니다. 절대 비용이에요. 깎을 수 없습니다. 그 비용이 20억, 30억 나온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0억, 30억 다 내야 돼요. 근데 준비 좀 했어요. 그럼 20억, 30억 낼 것을 5억, 7억만 낸다면 그것이 바로 돈 버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거 3억 6천 나왔지만 뭐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억 3%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토탈 3% 빼주니까 3억 4,920만 원이 확정적으로 결정세액이 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간단하게 계산하면서요. 원리 원칙,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그 상속세 추이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리 사전 증여 전략과 절세 전략을 강구해서 아니면 상속세 마련 전략을 강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